이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마하루가 그저 평범한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진 뱀파이어를 구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는 그 뱀파이어의 주인이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하루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충분치 않다는 듯이 그는 친척들의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아버지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를 잃은 것에 더해 아버지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외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삼촌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리 잃은 마하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는 논리적이고 간단한 것을 실천하는 실용적인 삶의 철학을 따르며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먼저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하루는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고양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는 그 졸린 작은 검은 고양이에게 쿠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순진한 외모 뒤에 어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그들은 기차역 근처에서 뱀파이어 공격에 대한 소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미 10명이 피를 빨린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하루는 이를 믿지 않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집에 도착하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에모 소년을 발견했어요. 당황했어요. 마하루는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하루는 빗자루를 잡고 그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침입자는 너무 빨라서 쉽게 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마하루는 실수로 커튼을 움직여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 순간 빛은 충격적인 것을 드러냈어요. 낯선 사람은 검은 고양이 쿠로로 변했고 마하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커튼을 치자 고양이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마하루는 소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게으른 에모 소년은 자신이 그저 친절한 뱀파이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하루는 쿠로가 역에서 사람들을 공격한 뱀파이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부인했습니다. 그때 쿠로는 뱀파이어로서 인간 주인에게 묶여 있으며 그의 피만 마실 수 있고 그의 명령만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살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고는 뱀파이어가 마하루에게 자신이 지어준 별명으로 부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특히 그가 흡혈귀 모습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하루는 너무 어리석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를 쿠로라고 부르면서 쿠로와 일시적인 계약을 맺게 되죠. 다행히도 쿠로가 24시간 안에 마하루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계약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하루는 재빨리 흡혈귀를 집에서 내쫓고 다시는 그와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마하루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어떤 힘에 이끌려 쿠로에게 가까워지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계약의 마법적인 인연으로 서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마하루는 그를 다시 집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는 모두에게 쿠로가 흡혈귀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 거울에 위협적인 그림자가 나타났고 갑자기 벨키아라는 흡혈귀가 나타났습니다. 벨키아는 마하루의 친구 중 한 명을 공격했고 그 친구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도망쳤고 벨키아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쿠로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쿠로는 문제를 피하고 싶었지만 벨키아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하루가 친구들을 보호하려는 순간 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쿠로를 위기에 빠뜨려 그를 구하게 만들었어요. 대치 중에 마하루는 쿠로에게 힘을 얻으라며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고집했죠. 사람의 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쿠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할 테니까요. 마하루의 피를 마신 쿠로는 일시적인 계약을 영원한 결속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흡혈귀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마하루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명령을 받아 벨키아를 재빨리 쓰러뜨렸죠. 하지만 죽이려는 순간 마하루의 뜻밖의 말에 그러지 못했어요. 사라지기 전에
벨키아는 자신이 츠바키의 명령을 받고 행동했다고 밝혔는데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의 뱀파이어였습니다. 지친 마하루와 쿠로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하루가 일어나 보니 쿠로는 그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난 그는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는데 다친 친구가 매우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친구는 경찰이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목이 물린 교통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하루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다. 결국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흡혈귀에게 공격받았다는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그는 쿠로에게 벨키아나 츠바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지만 쿠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밝힌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마하루는 곧 이상한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다. 바로 그때 조종하는 저승사자로 변장한 완전히 미쳐버린 소년이 나타나 마하루를 비웃으며 웃기 시작한다. 이 혼란 속에서 이상한 소년, 츠바키는 마하루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가방을 가져가 벨키아를 꺼낸다. 벨키아가 이 소년을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자 마하루는 매우 강력한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츠바키는 망설이지 않고 쿠로를 내던져 인간으로 변신하게 만든다. 그리고는 쿠로를 형이라고 부른다. 마하루가 사실이냐고 묻자 쿠로는 이 아이젠 코스프레어는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츠바키는 음흉하게 웃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모두가 항상 그렇게 웃는다. 웃음을 그치고 나서 그는 쿠로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비난하며 잔인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츠바키가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원래 뱀파이어가 7명 있는데 인간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뱀파이어들은 죄를 기반으로 형제입니다. 쿠로는 장남인 슬라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츠바키는 진정한 8번째 뱀파이어라고 주장하며 그는 멜랑콜리의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매우 슬퍼합니다. 마하루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츠바키는 여우로 변신하여 마하루의 어깨에 뛰어올라 그를 놀립니다. 마하루는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츠바키에게 전날 벨키아를 보낸 것이 그였는지 묻습니다. 츠바키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를 확인하며 자신이 사람과 흡혈귀를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예고 없이 붉은 꽃잎으로 만든 칼로 쿠로를 공격하지만 쿠로는 발톱으로 막아낸다. 그때 마하루는 쿠로에게 자신의 피를 마셔서 싸우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쿠로는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있어서 근육통이 있다며 거절한다. 츠바키는 쿠로의 약점을 재빨리 이용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짓밟는다. 그 후 마하루를 붙잡고 모든 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다. 흡혈귀를 만들려고 하고 재미로 그러는 거야. 마하루는 츠바키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삼촌의 조언 중 하나를 떠올려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마주하라는 말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마하루는 츠바키의 심리전의 영웅담 연설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츠바키는 그걸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마하루를 죽이려고 합니다. 최소 3화는 기다려서 각본의 힘을 쓰라고 말하고 마하루는 주인공으로서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츠바키는 다시 마하루를 죽이려 하지만 쿠로가 나타나 마하루를 구합니다. 하지만 쿠로는 아직 약하고 츠바키는 여전히 마하루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쿠로와 마하루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집니다. 곧 마하루는 다른 제르밤에게 구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쌍둥이 2명이 나타나 주인이 마하루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쿠로는 고양이로 변신하여 방문을 피하려 하지만 부유하고 버릇없는 소년이 왕좌에 앉아 마하루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소년의 리무진을 타는데 그는 자신을 미소노노라고 소개하며 욕망의 제르밤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미소노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스노우릴리 제르밤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미소노의 머리에 앉아있는 나비로 나타납니다. 미소노는 우선 마하루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노우는 그의 피를 빨아들여 자신의 곁으로 소환하며 모든 힘을 보여줍니다. 곧이어 미소노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며 쿠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마하루를 무능하다고 부릅니다. 그는 마하루가 자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하루가 거절하자 미소노는 스노우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하루와 쿠로는 첫 공격에서 간신히 도망칩니다. 이제 미소노의 오만한 행동에 매우 화가 난 마하루는 쿠로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하며 저 부잣집 바보와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저택을 나가려고 하자 완전히 갇혀있음을 깨닫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는 그때 그는 창문 너머로 자신들을 지켜보는 몇몇 아이들을 봅니다.
그 순간 스노우가 나타나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하급종들, 말 그대로 전부 자신이 길러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든 흡혈귀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미소노가 곧 도착하는데 뛰어온 탓에 숨을 헐떡입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며 마하루에게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하루는 다시 거절하며 그의 하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친구로서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하루가 쿠로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미소노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후 마하루는 그의 단짝 친구 사쿠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쿠야는 농담으로 그게 혹시 흡혈귀냐고 묻고 마하루는 쿠로에 대해 말할 수 없어 얼버무린다. 마하루는 헤어지자고 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사쿠야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음날 마하루는 무기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려 미소노에게 가지만 쿠로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무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하루는 마음속에서 선물들의 화토불을 보고 자신의 삶의 철학을 따라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마법 빗자루였고 곧 그의 손목에 문신으로 변한다. 빗자루로 정말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마하루는 빗자루를 소환해본다. 그를 돕기 위해 싸우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노우는 마하루에게 그의 목표를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빗자루를 더 쉽게 소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마하루는 즉시 친구들을 떠올리며 가족처럼 여기고 미소노에게 언젠가 그들을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마하루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사쿠야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방문하기로 결정한 마하루는 간식을 챙겨들고 쿠로에게 사쿠야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사쿠야의 주소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전에 그 집에 간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하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사쿠야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합니다. 마하루는 그에게 결석에 대해 묻지만 의심스러운 쿠로가 그 아이를 계속 지켜봅니다. 사쿠야는 최근에 공격을 받았고 구조는 되었지만 집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디스크에서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사쿠야는 마하루의 손을 잡고 좁은 길을 따라 그를 인도합니다. 골목길을 따라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 도착할 때까지 마하루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마하루와 쿠로는 갑자기 강철로 된 밧줄에 묶이고 몇 개의 검이 날아와 쿠로를 위협한다. 건물 꼭대기에 벨키아가 나타나 그들에게 내려온다. 사쿠야는 참을성을 잃고 마하루에게 소리친다.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갔냐고 묻는다. 여러 번 흡혈귀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쿠로는 진실을 깨닫는다. 사쿠야는 마하루를 놀리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떤 기억이 진짜이고 어떤 기억이 거짓인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러고는 칼을 꺼내 들고 다가오며 마하루에게 진실을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사쿠야가 마하루를 공격하지만 쿠로가 앞에 서서 대신 공격을 받습니다. 벨키아는 망설이지 않고 쿠로를 자신의 검으로 찌릅니다. 마하루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흡혈귀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데 사쿠야는 자신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한탄합니다. 이때 마하루는 사쿠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며 쿠로가 평범한 고양이라고 속였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진실을 밝히면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쿠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하루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쿠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쿠로는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며 마하루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결의가 없다고 그러니 아무리 많은 피를 마셔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마하루는 절망하지만 갑자기 자신들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고 미소노가 스노우 옆에 나타납니다. 스노우는 벨키아를 공격하고 미소노는 마하루를 보호하기 위해 사쿠야와 싸웁니다. 미소노는 마하루를 자신의 첫 친구로 여깁니다. 사쿠야는 미소노를 자극하며 부잣집 도련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벨키아가 스노우의 길을 막고 미소노의 특수 무기가 작동하여 벨키아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스노우는 그 기회를 타서 공격하여 벨키아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미소노는 사쿠야에게 마하루가 너희들이 친구가 되길 바랐는데 싸워야 한다니 유감이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 순간 사쿠야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척하며 미소노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스노우의 사슬을 해제시킵니다. 바로 그때 밧줄에 조종당하는 벨키아가 스노우를 공격하여 다리를 잘라냅니다. 사쿠야는 그 기회를 타서 미소노를 칼로 공격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힙니다. 미소노의 몸이 너무 약해서 부상이 심각해진다.
사쿠야는 마하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조차 그를 죽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항상 그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한다. 마하루를 바닥에 내던지며 이제 그의 친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쿠야의 뒤에 소녀의 유령이 나타나 그를 막고 자신이 상처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지 묻는다. 이때 쿠로는 마하루에게 싸울 상황이 아니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하루는 거절한다. 결연한 마음으로 마법 빗자루를 소환하여 사쿠야를 향해 전력으로 공격한다. 사쿠야의 몸에 멈추지 않는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무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쿠야를 공격하면서 사쿠야 자신이 그를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마하루의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빗자루는 불안정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는 갈등을 느끼고 자신의 무기가 자신이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 친구를 죽이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 다시 사쿠야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사쿠야는 심하게 얻어맞아 울타리에까지 내던져집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죽고 싶어 한다.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이중 생활의 끝을 원하는 것이다. 반면에 마하루의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죄책감과 후회가 쿠로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다. 갑자기 쿠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하루의 목을 물고 피를 빤다. 두 사람을 잇는 사슬이 다시 나타나고 쿠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의 등에서 강렬한 어둠이 솟아오르며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고양이의 형상을 취한다. 거대한 고양이는 검은 액체를 토해내고 그것은 주변 전체를 뒤덮으며 마하루는 그 액체에 휩쓸리며 혼란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사쿠야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그를 구하려고 한다. 그는 마하루에게 자신의 하인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청한다. 이 긴장된 순간 사쿠야는 자신이 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재빨리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손에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고 모두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마하루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총알이 쿠로의 심장을 관통하고 그의 어둠의 힘은 사라진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서뱀프와 그의 마스터가 현장에 도착한다. 마스터는 자신의 서뱀프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위에서 뛰어내려 쿠로를 발로 차고 총으로 쏘아 그를 더 해롭지 않은 형태로 되돌린다. 갈색 종이 봉투를 머리에 쓴 서뱀프가 사쿠야를 향해 달려가 총을 쏩니다. 하지만 인형술사이자 사쿠야의 아군인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합니다. 그녀는 사쿠야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고 그는 복종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사쿠야는 팔찌를 마하루에게 던지고 마하루는 그가 정말 죽고 싶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쿠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곧이어 스노우의 부하들을 태운 리무진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미소노를 구출하여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마하루는 이제 미소노가 다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서뱀프의 주인 카우보이가 나타나 미소노가 싸움 중 방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카우보이는 미소노에게 싸움 중 방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카우보이는 자신을 방랑하는 골동품상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거래 상대인 뱀파이어는 유명한 질투의 서뱀프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이 새로운 인물들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특히 그 바보가 인형과 이야기하고 서뱀프를 마치 인형처럼 가지고 노는 것이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카우보이는 쿠로를 마하루에게 감싸 안고 가슴에 총을 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뱀파이어이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그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쿠야도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자 카우보이는 마하루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일 결심이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결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하루를 돕기 위해 그와 쿠로 사이의 계약을 끊어주겠다고 제안하며 마하루는 평범한 소년이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마하루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떠난다. 다음날 마하루가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식당에서 츠바키를 본다. 그는 급히 달려가 옆에 앉아 사쿠야가 언제부터 그의 부하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러자 츠바키는 사쿠야의 암울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 아이는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부모는 보험금을 위해 여동생의 자살을 강요했고 경찰에게는 자신과 놀다가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창문에서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했죠. 그때부터 사쿠야는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부모의 압력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그는 여동생처럼 창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져 죽을 것을 기다리는 순간 츠바키가 나타나 그를 구했습니다. 죽어가는 인간이 서벤피의 피를 마시면 그 부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흡혈귀의 부하들은 죽어가는 인간이 서벤피의 피를 마실 때 생겨납니다. 그는 흡혈귀의 부하들은 죽어가는 인간이 서벤피의 피를 마시고 그의 부하가 될 때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츠바키는 마하루가 눈치채지 못한 것을 비웃는다. 마하루를 놀리던 중 그는 소년이 싸우려는 의도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마하루와 쿠로에게 지금은 폭력을 휘두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마하루는 공포에 휩싸여 심지어 츠바키에게 사쿠야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다. 그는 친구의 고통을 깨닫지 못한 자신이 정말 실패자라고 느낀다. 사쿠야는 항상 모든 것을 농담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그저 슬픈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마하루는 사쿠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에 간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없었고 모두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반응한다. 모두 그의 성격은 기억하지만 불행히도 얼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하루는 사쿠야가 여전히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면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문화제가 시작되고 사쿠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지나가면서 그의 등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쪽지를 봅니다. 쿠로가 날아와 그를 쓰러뜨릴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하루는 옥상으로 달아나는 사쿠야를 뒤쫓으며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사쿠야는 자신이 마하루와 친구들을 죽이려 했다고 인정하지만 마하루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사쿠야는 사실 자신을 구하려 했고 미소노의 부상도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쿠야는 그 해야 마하루와 친구가 되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하루는 사쿠야가 여전히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절망한 사쿠야는 지붕에서 뛰어내리지만 마하루는 그 뒤를 쫓아 그를 잡고 살인자 이노를 붙잡고 자신의 나르는 빗자루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편없는 조종사이고 그들은 그대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마하루는 사쿠야에게 확신을 주며 말합니다. 그가 흡혈귀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그의 친구다. 사쿠야는 이때 약간 안심하며 마하루가 능력을 사용하는 서투른 모습에 결국 웃음을 터뜨린다. 곧바로 사쿠야는 울면서 그런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어렸을 때 츠바키가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마하루는 츠바키를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사쿠야는 츠바키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츠바키의 폭력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약속한다. 사쿠야는 마하루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이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마하루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말한 후 최대한 멀리 달리며 사라지는데 마하루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우정을 건네준 사람이었던 것을 떠올린다. 눈물을 흘리며 마하루에게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고등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한편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한 마하루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쿠로에게로 향하며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곧 마하루는 편지를 받는데 열기가 어려워 쿠로에게 건넨다. 하지만 쿠로는 편지의 봉인을 보고 즉시 짓눌러 버리기로 합니다. 다음날 마하루는 쿠로를 학교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쿠로는 순식간에 여자아이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밤 축제를 만나게 되어 즐기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다리에 앉아 불꽃놀이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갑자기 눈가리개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마하루에게 여행 가방을 건네주며 분실물 보관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우 친절한 소년인 그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하루가 가방을 집어 들자마자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하루는 순진하게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서 분실물 보관소 쪽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키가 크고 금발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깨에 관을 메고 있었습니다. 금발 남자는 파트너와 헤어졌다고 설명했고 마하루는 그에게 파트너가 분실물 보관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고 했고 마하루는 그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하루는 관에 대해 물었고 금발 남자는 흡혈귀들이 자는데 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하루는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은색여행 가방이 폭발했다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고 마하루는 재빨리 눈 가린 남자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여행 가방을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하루는 그들이 그 가방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뱀파이어의 주인으로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쿠로에게 전화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는 금발 남자를 믿기로 하고 쿠로에게 전화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피를 몇 방울 먹인 후 쿠로는 여행 가방을 들어 최대한 높이 하늘로 던집니다. 마하루는 가방이 땅에 떨어질 때만 폭발할까봐 당황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금발 남자가 개입하여 가방을 자신의 관 속에 넣고 그 안에서 폭발하게 합니다. 마하루와 쿠로는 어리둥절해하며 금발 남자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테치이고 온천 여관의 상속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며 왜 폭탄을 던졌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그을린 박쥐가 관에서 나오고 쿠로는 즉시 그것을 자만심의 흡혈귀인 류라고 알아봅니다. 테츠는 박쥐 이름을 류라고 지었다고 설명하고 피를 조금만 줘도 금방 회복된다고 한다. 류는 테츠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며 쿠로가 고립되어 있는 동안 세상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한다. 폭발은 아마도 츠바키가 저지른 일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후에 마하루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쿠로는 뒤에 남겨진다. 밖에서 쿠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마법총이 자신을 향해 겨눠져 있다. 속박된 또 다른 남자가 쿠로에게 달려들고 싸움이 시작된다. 한편 마하루는 시설로 옮겨진다. 츠바키라는 과학자가 그를 맞이한다. 츠바키는 그들이 인간과 흡혈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산 본부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과 흡혈귀 모두에게 위험한 츠바키를 막기 위해 자신들과 함께하라고 마하루를 설득하려 한다. 마하루는 주저한다. 하지만 츠바키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의 친구 사쿠야이고 그를 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츠유키는 츠바키를 다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마하루의 개인적인 감정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하루는 협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츠유키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방에는 53개의 문이 있고 그중 하나만 출구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마하루가 올바른 문을 찾지 못하면 조직에서 가장 경험 많은 뱀파이어 사냥꾼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쿠로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박해진 마하루는 올바른 문을 찾으려 하지만 모든 문을 시험해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하루는 자신의 빗자루를 불러 토네이도를 만들고 그 토네이도로 문들을 날려버립니다. 건물 지붕을 부수고 도망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유키는 마하루에게 쿠로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마하루는 자신은 흡혈귀의 좋은 면을 보았고 친구로서 믿는다고 말한다. 한편 쿠로는 흡혈귀 사냥꾼과 맞선다. 공격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맞게 된다. 사냥꾼들은 그를 애워싸고 편지를 보냈을 때 순순히 나왔어야 했다며 이제는 거절했으니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쿠로는 총알을 피하며 계속 달아나 강둑에 이른다. 사냥꾼 중 한 명인 속박복을 입은 남자는 쿠로를 그의 주인이 자신들의 집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쿠로가 잠시 집중력을 잃는 순간 갑자기 주위에 검은 막대기가 나타나 그를 가둡니다. 사냥꾼들이 그를 끝장낼 찰나 마하루가 빗자루를 타고 나타나 그를 구출하여 데려갑니다. 며칠 후 마하루 미소노, 테츠는 테츠의 온천 여관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쿠로와 스노우는 온천욕을 즐깁니다. 미소노는 자신을 위해 아주 고급 침대를 마련하고 테츠는 일에 바쁩니다. 반면 마하루는 아무도 전략 회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합니다. 나중에 마하루와 미소노는 자판기 앞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뱀프와 츠바키에 대해 그들이 모르는 모든 것. 마하루는 어쩌면 질투의 서뱀프 주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미소노는 그 생각을 단칼에 거절하며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곧이어 료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온다. 도시를 배회하는 위험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로부터 그 정보를 얻었다. 마하루와 쿠로는 조사를 나가고 료의 부하 중 한 명으로부터 그들의 목표가 등에 날개를 단 검은 옷을 입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표적은 등에 날개를 단 검은 옷을 입은 남자다. 그리고 쿠로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남자를 재빨리 발견하고 쿠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위험하다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하루는 그를 쫓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마하루는 그가 우리를 새 장에 넣은 고슴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마하루 안에 동물권리 운동가가
깨어나고 그는 불쌍한 손익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남자를 뒤쫓고 그가 돌아서자 그 남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마하루에게 그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묻지만 마하루는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수수께끼의 남자는 마법 피아노를 소환하여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음악에 마하루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마라고 선언하며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쿠로가 가로막으려 하지만 그 남자는 쿠로를 발로 차버리고 계속해서 때립니다. 쿠로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절박한 마하루는 자신의 빗자루를 소환하여 지붕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는 쿠로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하루는 공격을 막고 쿠로에게 자신의 피를 건네주어 힘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마하루는 그 남자에게 왜 쿠로를 공격하는지 묻고 고슴도치를 우리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를 열자마자 고슴도치는 또 다른 서뱀프로 변신합니다. 그는 자신을 탐욕의 서뱀프 라우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말이 너무 많은 과잉 행동적인 남자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마스터인 더 릭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는 천사가 되는 것을 망상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더 릭은 라우가 말을 멈추지 않자 짜증이 나서 그의 시야에서 쫓아내고 그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라우는 계속해서 더 릭을 아첨하며 몇 번이나 발길질을 당해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짜증이 난 마하루는 진정하고 다른 서뱀프를 찾았다는 사실에 적어도 안도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라우는 자신이 마하루의 동맹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마하루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뱀파이어 중 가장 오래된 쿠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라우와 쿠로는 서로 마주하게 되고 마하루는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있음을 깨닫는다. 아마 쿠로가 라우의 여자친구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는 두 사람에게 쏘아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려 한다. 라우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라우는 거절합니다. 그는 마하루를 쳐다보며 비꼬는 말투로 쿠로의 주인이 평범한 작은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세요. 나중에 마하루는 TV에서 리크가 사실 유럽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우가 그렇게 말하지만 마하루는 청각 장애인이라 모두 놀랍니다. 하지만 쿠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 마하루에게 라우와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라우는 주인에게 질리면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하루는 릭의 다음 콘서트에 가기로 한다. 그는 홀 입구를 지켜보며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기회를 기다린다. 하지만 열렬한 팬 한 명이 마하루를 보고 여분의 티켓을 주면서 그를 돕기로 한다. 가는 길에 마하루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던 남자를 본다. 그에게 폭발물이 든 케이스를 건네준 남자다. 이것으로 츠바키가 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홀 안에서 라우는 릭의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관객 전체가 츠바키의 부하로 변한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라우는 홀로 그들을 마주한다. 마하루가 겨우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그곳이 시체로 가득 차 있고 라우가 초래한 파괴의 수준의 충격을 받는다. 소음에 짜증이 난 더 릭은 그의 발표를 중단하고 적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 라우에게 감사를 거절한다. 이것은 주인과 서뱀피 사이의 또 다른 대립으로 이어지고 더 릭은 라우를 차고 라우는 그를 벽에 내던져 반격한다. 마하루는 더 릭을 걱정하여 중재하려 하지만 라우는 그를 안심시키며 서뱀피 주인들은 보기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라우는 다시 한번 마하루에게 쿠로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하루는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화가 난 라우는 마하루를 밀쳐버리지만 쿠로가 나타나 그의 낙하를 완화시키고 주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루에게 7 서뱀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모든 형제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데이스라는 조직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무엇을 할지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탐욕 폭식, 그리고 분노는 반대표를 던졌고 반면에 자만심, 질투 그리고 색욕은 임무수락에 찬성했습니다. 무승부로 인해 최종 결정은 장남 슬로스 서뱀프에게 맡겨졌습니다. 슬로스 서뱀프. 하지만 라우가 쿠로의 선택을 전하려는 순간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지고 쿠로는 제어력을 잃고 분노와 격렬한 피에 대한 갈증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쿠로는 자신의 힘을 풀어놓고 라우는 계속해서 그를 놀리며 미히로에게 엄청난 것을 숨기려 한다고 비꼬습니다. 짜증난 쿠로는 검을 소환하여 공격합니다. 두 서뱀프의 격렬한 싸움이 무대에서 시작되자 미히로는 개입하려고
빗자루를 소환하며 쿠로를 부릅니다. 하지만 쿠로의 표정을 보자 그는 상당히 흔들리는데 순수한 절망과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그때까지 부상을 입었던 릭은 갑자기 회복하여 싸움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라우를 바닥에 핀으로 고정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미히로의 빗자루를 잡아 쿠로를 벽에 고정시킵니다. 그런 다음 단호한 어조로 릭은 그들이 모두 극도로 파괴적이며 현재로서는 자신의 발표를 경청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릭은 마법 피아노를 불러내 슬픈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 강렬해서 모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깊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하게 합니다. 미히로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여전히 갇혀있는 라우는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쿠로는 동공이 확장된 채 잊으려 했던 트라우마를 분명히 다시 겪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라우는 이미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던 릭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시 맞서기 전에 홀의 문이 열리고 릭의 매니저가 고래 모양의 마스코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고래가 라우와 릭의 머리를 치면서 그들을 멈추게 한다. 라우는 매니저에게 사실 자신의 하인인 고래에게 짜증을 감추지 않는다. 한편 미히로는 그 순간을 이용해 쿠로를 풀어주려 하지만 흡혈귀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츠바키의 부하 중 한 명이 살아남았는지 애원하며 나타난다. 하지만 라우는 주저받이 없이 그녀를 제거하려 하지만 미히로가 그의 손을 잡고 싸우려 하지도 않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마지못해 라우는 물러서며 자신에게는 조연들을 걱정할 만한 인내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고 미히로는 릭의 매니저에게 다가가는데 매니저는 자신이 그를 책임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여관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츠바키의 시녀의 목숨을 살리기로 합니다. 쿠로는 고양이 형태로 미히로를 따라가는데 여전히 불안한 어둠에 잠겨 있으며 키라피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한편 라우는 긴장을 풀려고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동영상을 봅니다. 갑자기 츠바키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츠바키가 총을 꺼내 들고 행동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미히로는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해 미소네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츠바키의 하인인 리라를 사로잡았다고 설명하지만 미소노는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히로는 그녀를 살려두면 츠바키를 유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츠바키가 자신의 동료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미소노에게 상기시킵니다. 후에 미히로는 쿠로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가 라우의 말 이후로 깊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서벤피 투표에서 쿠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묻고자 하지만 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쿠로는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존재로 무서웠지만 미히로는 쿠로에게 원래대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쿠로는 서서히 고양이 모습으로 돌아와 미히로를 따라 조용히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히로는 라일락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라일락은 자신이 적임에도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물었습니다. 미히로는 이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 여성 캐릭터가 없고 라일락이 곁에 없으면 게이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일락은 그의 말을 아주 잘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미히로는 이어서 자신은 츠바키를 절대적인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막아야 할 상대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매우 잘 이해하고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미히로는 그 후 츠바키를 절대적인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막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마움의 표시로 라일락은 그에게 츠바키의 오른팔인 히가인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곧이어 미히로는 릭의 매니저로부터 라오가 사라졌고 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한편 릭은 히가인을 만나는데 그는 츠바키가 자신의 부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복수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릭은 히가인을 만나게 되고 그는 츠바키가 자신의 부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복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히가인은 싸움 중에 가만히 있는 척하지만 그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는 붉은 불꽃으로 릭을 공격하고 라오가 츠바키의 지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상당한 릭은 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히가인은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불의 소용돌이로 응수합니다. 그것은 수마일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강렬한 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미히로는 위험을 깨닫고 즉시 그곳으로 가기로 한다. 미히로는 쿠로에게 싸움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만 먼저 지원군을 요청한다. 쿠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른다.
그들은 히가인이 릭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에 도착한다. 이때 미히로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하며 히가인에게 친구에게서 떨어지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가 스바키의 유명한 오른팔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한다. 먼저 그는 쿠로를 싸움에 부르려 한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된다. 쿠로는 내면의 어둠에 잠식되어 미히로와의 연결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의 형체는 어두운 액체로 녹기 시작하고 그것은 기묘한 검은 수정 구슬로 응축됩니다. 충격에 빠진 미히로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은 쿠로인가 하고 생각하는 미히로에게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가진 히가인이 다가오지만 미히로는 자신의 빗자루를 소환하며 방어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빗자루도 수정 구슬에 흡수되어 그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둡니다. 이 시점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크는 히가인과 미히로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부츠의 힘을 사용하여 히가인을 둘러싸는 원형 피아노를 만들고 그런 다음 그의 음악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그의 기량에 감탄한 히가인은 싸움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기로 합니다. 그는 붉은 화염으로 방역하고 리크는 피아노 건반을 그의 방향으로 던져 응수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미히로는 완전히 마비된 채 그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무용지물일 뿐이며 그들의 싸움을 방해하기 위해 온 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릭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미히로가 의심을 버리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릭은 안타깝게도 패배합니다. 만족한 히가인은 릭을 생포해서 츠바키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절망한 미히로는 그를 막으려고 히가인에게 달려가 친구를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히가인은 간단한 접촉만으로 그를 마비시켜 힘없이 물러나게 만듭니다. 잠시 후 마소노와 테츠오가 현장에 도착하여 쿠로가 저 검은 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흡혈귀들이 공 안에 있는 쿠로의 기운을 감지하지만 아무도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미히로는 증언을 기다렸어야 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소노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히가인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데 벨키아의 것임이 분명한 열쇠고리가 들어있습니다. 곧 전화가 울리고 전화 너머에는 츠바키가 있습니다. 마소노는 그 기회를 잡아 협상을 시도하며 라우와 릭의 석방을 휴대전화와 함께 있는 라쿄와 맞바꾸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츠바키는 비웃으며 휴대전화 따위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소노는 자신도 라코스 중 한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주장합니다. 그에 대해 스바키는 웃으며 라우와 리크를 해치지 않겠지만 둘을 떼어놓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전화 후 그룹은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미히로는 쿠로와 그의 무기 없이는 완전히 무력한 페인이라 임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검은 공과 함께 남겨진 채 항상 쿠로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는 울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파트너에게 사과합니다. 갑자기 공 안에서 쿠로가 미히로의 푸념에 짜증을 내며 대답합니다. 구체 안의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는 당분간 성가신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히로는 마소노와 테츠오를 불러 쿠로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들은 그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고 보여줍니다. 테츠오는 힘으로 공을 열어 그를 해방시키자고 제안하지만 미히로는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쿠로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을 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바로 그때 릭의 매니저인 크란츠가 나타납니다. 고래 마스코트와 함께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릭과 라우가 츠바키에게 잡혔다는 소식에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미히로는 사과하지만 크란츠는 그룹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성수총을 보여주며 흡혈귀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발병 중에 라우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미히로가 총의 출처를 묻자 크란츠는 어딘가에서 샀다고 말하고 미히로는 그 어딘가가 사실 질투의 하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히로는 그의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마소노에게 언급했을 때만 소녀는 끔찍한 버려짐의 기억에 휩싸이고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노우는 그에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미히로는 질투의 하인의 주인이 있는 가게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옆에 스바키가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히로는 놀라고 스바키는 그의
하인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에 실망감을 표합니다. 바로 그 후 그는 검고 무시무시한 연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미히로는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기차는 이 장면에서만 파괴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떨어지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츠바키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었다는 것을. 흔들렸지만 그는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미히로는 문을 열고 터무니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미친 과학자가 녹아내린 바비 인형 머리를 들고 주스로 만들고 있었다. 미히로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진다. 과학자는 그를 알아채리고 자신을 설명하기는커녕 약간 화난 듯이 미히로가 누구냐고 묻는다. 미친 과학자는 미히로를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 찬 가게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중 많은 것들이 평범하거나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워진 미히로는 계속 웃는 다른 지체 장애인에 대해 묻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묻자 그 사람이 현재 가게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과학자는 그의 이름을 한 음절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소년이 흡혈귀이자 게으름뱅이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학자는 미히로를 의자에 앉히고 이마에 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침내 자신을 소개하며 요한 뱀파이어에 집착하는 연구원, 얼마 후 미히로가 도움을 청하려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는 요한의 배를 주먹으로 치며 분노합니다. 자신의 바비 인형 머리를 죽였다는 사실에 그 후 그는 미히로에게 돌아서서 친근하게 인사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미코라고 소개하며 미히로에게 감사할 기회를 얻습니다. 동생 미소노를 돌봐준 것에 대해 미소노가 미코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히로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그는 미소노가 미코에 대해 듣고 보였던 반응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미히로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요한이 말을 끊고는 게으름뱅이 흡혈귀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미히로는 쿠로가 여전히 검은공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매료되어 미히로를 거울로 끌고 가는데 그것은 사실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숨겨진 실험실의 입구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요한은 미히로의 키 몸무게 그리고 다른 신체 조건들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지연에 짜증이 난 미히로는 자신 대신 쿠로를 연구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미코가 미히로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미히로가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쿠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츠바키를 처리할 거야. 미히로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며 흡혈귀에게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묻는다. 미규는 흡혈귀는 불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죽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흡혈귀가 그들의 피를 마시면 부하들은 죽을 수 있다. 미히로는 고양이였던 쿠로를 처음 만나 방울을 달아준 날을 떠올린다. 미코는 그 방울이 쿠로와 미히로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물건이 파괴되면 흡혈귀의 존재는 브레이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미히로는 쿠로를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고집한다. 요한은 자신은 모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미히로가 요한에게 흡혈귀에 대한 그의 집착에 대해 묻자 요한은 말을 시작합니다. 긴 설명을 시작하며 자신이 전쟁 연구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가 승리한 수많은 전투에 대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쿠로가 츠바키를 영원히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히로는 쿠로의 힘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단지 쿠로를 친구로 원할 뿐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제안을 합니다. 그는 미히로에게 차 한 잔을 권하고 미히로가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는 기절하거나 웃으며 그 차에 들어있던 것을 밝힙니다. 미히로가 쿠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약. 그는 미히로가 쿠로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실험 결과를 관찰하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미소노는 위치 전문가를 고용하여 히가인의 휴대전화 사진을 분석한다. 그들은 츠바키가 5성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소노와 다른 이들은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계획 중간에 사쿠야가 엘리베이터에서 미소노를 가로막는다. 그는 츠바키의 목표는 인지를 해칠 의도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라오를 빗기로 자만의 하인료를 유인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힌다. 그러자 사쿠야는 마법의 톱 모터를 소환하여 미소노를 공격하려 한다. 소녀는 자신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즉흥적인 대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쿠야를 도발하기로 한다. 미히로가 자신 같은 쓰레기를 여전히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사쿠야는 그를 존중하지 않고 스바키 같은 미친 쓰레기를 위해 일한다고 비웃는다. 그의 조롱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쿠야는 소리치며 아무도 스바키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스바키는 무언가의 열쇠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스바키의 진짜 목적은 그의 부하들 대부분에게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미소노는 츠바키가 단순한 흡혈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료와 테츠는 하이진과 츠바키의 다른 라쿄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들과 대치합니다. 그들과 맞서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료는 인질들이 바로 그들 뒤에 있고 상대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테츠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지만 자신과 테츠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츠바키는 부름을 받고 숲에 도착했지만 고레타를 쓴 5명의 남자들을 만나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고레타를 쓴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푸른 고래 마스코트는 츠바키에게 저주를 퍼붓고 라와릭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두들겨 맞을 거라고 합니다. 츠바키는 귀여운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마스코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비웃고 그의 하인과 주인이 있는 방으로 가는 열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인이 어디 있는지 묻자 파란 고래는 그녀가 마스코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츠바키의 열쇠를 빼앗으려 하지만 츠바키는 공격하지 않고 재빨리 피해 나무 위로 뛰어오릅니다. 무턱대고 공격하면 하인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다른 마스코트 중 하나가 츠바키가 있는 나무 전체를 뿌리째 뽑아 공격하려 하고 츠바키가 피하자 다른 고래 마스코트들도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츠바키는 몸에 비누칠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곳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큰 고래 인형을 더듬어 보려 하지만 마스코트 의상이 너무 두꺼워서 안에 사람이 2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츠바키는 숲속에서 고래와 숨바꼭질하는 게 재밌다며 웃고 하늘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화면 너머로 마하루는 쿠로의 광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곳은 붉은 모래로 된 사막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총을 준 무서운 고양이를 보고 쿠로의 위치를 묻습니다. 무서운 고양이가 쿠로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하루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종소리를 듣고 빙빙 도는 종소리를 따라갑니다. 결국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고 곧 종소리가 모래 아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하루는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어 모래를 자르고 수중 계단을 드러냅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나오고 문이 열리자마자 마하루는 쿠로의 오래된 기억 속으로 이동합니다. 칠복신이 모여서 실세가 의뢰한 인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락할지 논의했던 회의의 기록입니다. 뱀파이어들은 2파벌로 나뉘었고 그들이 제거해야 할 인물은 사실 칠복신을 창조한 천재였습니다. 오만 질투 세격은 그가 너무 강력하고 위험해서 살려둘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폭식 분노 야망은 그를 죽이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에 그들은 쿠로에게 결정을 맡겼고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인물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런은 이에 미쳐 쿠로의 옷깃을 잡고 그에게 그럴 생각인지 묻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간을 죽일 용기. 하지만 쿠로는 그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과 같은 뱀파이어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마하루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쿠로의 사냥을 따라간다. 쿠로가 전통 일본식 집으로 들어가 창조주를 만나자 마하루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다. 갑자기 땅에서 검고 가시 돋친 덩굴이 나타나 마하루의 시야와 청각을 차단한다. 그는 덩굴을 뿌리치려고 애쓴다. 하지만 쿠로가 창조주를 공격하자 덩굴이 마하루를 완전히 덮어버린다. 마하루는 눈을 너무 세게 떠서 피를 보기 시작합니다. 쿠로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를 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장면은 빠르게 살인의 여파로 바뀝니다. 질투 세욕 교만은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마하루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믿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 합니다. 모두 쿠로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라오는 다릅니다. 그는 쿠로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냥 그를 떠납니다. 마하루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쿠로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의 죄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고 어둠이 걷히자 마하루는 봉인된 블록이 가득한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고양이는 마하루가 쿠로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년에게 호기심을 채우라고
그 블록들에 담긴 그의 비밀 중 하나를 열어보라고 부탁합니다. 블록을 부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지만 마하루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쿠로가 안에 있고 그에게 다가가려면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쿠로는 그를 위해 문을 만듭니다. 마하루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마하루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거기서 그는 쿠로가 자신의 창조주를 죽인 후 후회하는 것을 듣습니다. 곧 그는 밝아지고 여전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쿠로를 감싼 것을 발견합니다. 쿠로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을 해줄 사람을 원하고 마하루는 그에게 소리칩니다. 그는 실제로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순간 그들 주변의 공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하루가 쿠로에게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결국 잘못한 것이라는 말을 한 바로 그 순간에 마하루는 실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는 쿠로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마하루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제 함께 과거와 미래를 마주하자고 말이다. 그러자 그들을 둘러싼 흰색 공간이 무너지고 온통 푸른 공간이 드러난다. 쿠로는 마하루의 말을 받아들이고 고양이 모습으로 변해 주인의 품에 다시 안긴다. 한편 호텔 최상층에서는 릭과 라오가 정신을 차린다. 결박당하고 부상을 입은 채 서로 다른 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라오는 릭에게 그처럼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조차 무가치하게 죽을 거라고 말한다. 릭은 그러지 않겠다며 라오를 꿈없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라오는 계속해서 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벽이 열리고 릭이 갑자기 걸어 들어옵니다. 라오는 침묵하고 릭은 그에게 자신과 마주한 후 토론 능력을 잃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천사로서 자신의 임무는 라오 같은 악마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 부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라오는 그저 웃습니다. 그 부츠 때문에 매우 게이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요. 짜증이 난 릭은 이 애니메이션 전체가 게이라고 말하며 라오가 그 중에서도 가장 게이라고 말합니다. 라오가 그 중에서 가장 게이라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는 결박에서 풀려나 무기를 소환하여 릭을 쓰러뜨리려 하고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 라오는 릭이 자신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끝장을 내기로 한다. 그는 릭에게 다가가지만 그의 검은 여러 번 차여 날아간다. 하지만 갑자기 릭이 피를 흘리기 시작하자 그는 즉시 거리를 둔다. 라오는 릭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릭은 포기하지 않는다. 서벤프는 감탄하며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흐름 속의 작은 존재일 뿐이라고 말한다. 릭은 그와 의견을 달리하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작은 존재는 아무것도 꿈꿀 줄 모르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탐욕의 하인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는 탐욕의 종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 라오를 조롱합니다. 릭은 라오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말은 라오를 너무 자극했고 라오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둘을 어둠 속에 감싸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릭은 오래전 라오의 기억을 봅니다. 그는 오피리아라는 명랑한 공주를 섬겼었습니다. 라오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은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피리아는 적국과의 결혼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왕국의 평화를 위해 왕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라오는 비통해하며 그녀에게 도망치자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유를 얻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피리아는 자신의 왕국의 평화와 번영이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오는 할 말이 없었고 오피리아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으로 가져온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곧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피리아 왕국의 귀족들은 그녀가 이제 스파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는 모든 것을 듣고 오피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경고하러 갔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그녀가 도망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왕국을 위한 평화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오는 그녀를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 죽이겠다고 말하며 울 수밖에 없었지만 오피리아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처형될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녀는 양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기리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오는 처형 집행인의 칼날이 그녀에게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 후 수세기 동안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오피리아의 희생 덕분에 평화가 찾아온 후 사람들이 세운 오피리아 동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희생으로 평화가 찾아온 후 사람들이 세운 오피리아 동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오피리아를 위해 눈물을 흘리다가 형이 소집한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바로 그 회의에서 키로는 창조주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오는 창조주를 죽인 후 찾아올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피리아의 희생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키로가 자신의 간청을 듣지 않고 어쨌든 창조주를 죽였을 때 그는 망견자실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오피리아의 왕국으로 돌아와 강력한 적국이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두 왕국을 파괴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없는 동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라오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빗속에서 오피리아 동상의 부서진 조각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악당 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억 영화가 끝나고 릭은 라오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오는 노란색 변신자로 변장하여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으로 만든 영화를 보며 손뼉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릭은 무대에 올라 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피아노를 공개하며 연주를 시작합니다. 라오는 슬픈 음악이라며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릭은 그 음악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오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상상의 힘, 즉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피리아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슬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라오는 오피리아의 명령을 따른 자신을 저주하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와 오피리아가 함께 아이를 낳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마침내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릭이 이 시련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키로와 제대로 맞서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창조주를 죽인 이유를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는 오피리아를 떠올리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꿈의 세계를 깨고 자신과 이제 아름다운 팀이 된 릭을 해방시킵니다. 함께 그들은 어떤 방에 침입하지만 희귀는 그들을 데려가려고 나타납니다. 릭은 라오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고 싶어 합니다. 릭은 라오에게 비켜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라오는 그들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혼자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희귀는 참을성을 잃고 직접 방에 불을 지르며 싸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릭이 희귀를 공격하지만 희귀는 그의 발차기를 가볍게 피합니다. 라오는 기회를 틈타 뒤에서 공격하지만 희귀는 그것 또한 피하고 그의 얼굴을 베기 전에 그에게 불을 붙입니다. 불을 끈 후 릭과 라오는 다시 적을 공격하고 희귀는 먼저 인간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릭을 공격하려는 순간 릭은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라오와 위치를 바꿉니다. 희귀는 놀라서 상황을 이용한다. 릭은 그에게 강한 발차기를 날려 벽으로 밀어붙이지만 붉은 머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싸운다. 릭과 라오는 동시에 방어와 공격을 하기 위해 자리를 바꾸는 전략을 사용하고 적은 그들에게 전력을 다해 덤벼든다. 그는 장갑을 벗고 갑자기 릭을 공격하며 그의 얼굴을 핥힌다. 그의 얼굴이 불에 타지 않자 릭은 약간 놀라지만 어디선가 그의 적이 손에 묻은 피를 핥고 자신도 뱀파이어라고 말한다. 갑자기 거대한 붉은 폭발이 건물을 뒤흔든다. 릭과 라오는 방 건너편으로 날아갑니다. 희귀는 거꾸로 젊어지기 시작했고 온갖 힘을 다해 적들을 물리칠 준비를 합니다. 반면 사쿠야는 미소노와 스노우와 얽혀 있습니다. 그는 미소노에게 칼을 던지지만 간발의 차이로 빗나갑니다. 싸움 도중 그는 스노우가 목에 걸고 있던 시계가 주인이 준 물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부수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사쿠야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칼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는 그것으로 스노우를 공격하고 스노우는 낫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하지만 사쿠야는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츠바키의 검이며 그 검은 시종들의 힘을 무효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스노우의 낫을 베고 미소노를 향해 검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가 미소노를 해치기 전에 총알이 검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코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고 미소노에게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미소노는 그를 욕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스우노우는 조용히 그를 따릅니다. 41층에서 테츠는 관을 방패 삼아 츠바키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특수 능력을 발동시켜 수많은 박쥐들을 소환하여 부하들에게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만 눈가리개를 한 남자가 갑자기 공격해오고 그의 주의를 끌어서 벨키아가 그를 수수께끼의 옷장에 가두게 만듭니다. 벨키아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료를 사라지게 하며 웃습니다. 동시에 미소노가 현장에 도착하고 벨키아에게 료를 어디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벨키아는 웃으며 미소노에게 자기 자신을 걱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소노는 하이진이 야망 듀오와 싸우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사건 전반을 정리하려 하지만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벨키아가 테츠를 공격하자 테츠는 료의 파이프로 공격을 막지만 로프 사용자는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무릎을 꿇게 한다. 미소노는 더욱 좌절하고 퇴각을 명령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림자가 방을 뒤덮는다.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완전히 마하루가 자신들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한다. 거대한 검은 사자를 타고 그는 홀에 들어서고 사자는 사실 내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쿠로 자신으로 변신한다. 게으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 게을러서 계속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하루의 친구들은 그의 뒤에 숨어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신의 빗자루를 소환한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빗자루를 창으로 변형시켜 돌진한다. 밧줄을 사용하는 여자가 꼭두각시로 먼저 공격하지만 마하루는 그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마하루는 그녀의 뒤통수를 쳐서 순간적으로 기절시키고 지적장애를 남긴다. 벨키아와 눈 가린 남자는 합동 공격을 시작하고 쿠로는 그들을 막기로 결심한다. 그는 어둠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날개를 소환하고 날카로운 돌기를 만들어낸다. 마하루는 그의 바로 뒤로 뛰어올라 가시에 빗자루를 꽂아 적을 꿰뚫는다. 그들 위방에서 희기는 이미 런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 핥는 놈은 마하루를 상대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레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전에 쿠로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하루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는지 묻습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희긴을 공격하지만 희긴은 그의 배를 차고 짓밟습니다. 그러고는 런에게 자신의 신발을 핥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살려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그 핥는 놈은 즉시 런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긴에게 신발을 핥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너무 역겹다는 걸 깨닫고 바로 말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희긴은 그걸로 재미를 봅니다. 희긴은 그걸로 즐거워합니다. 그는 생각 없이 죽이는 것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츠바키가 원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혀는 그의 손에 연결된 세 개의 직사각형을 그리며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변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사각형을 누르고 갑자기 희기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온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 혀가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악기로 바꾸었음을 깨닫고 방 전체를 뒤덮는 붉은 불꽃을 내뿜습니다. 그 혀는 재빨리 자신의 마법 피아노를 소환하고 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망에 차고 냉혹한 주인에게 걸맞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긴을 불꽃으로 감싸고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광산 안에 있는 극장으로 희긴을 데려가서 1대1 결투를 신청합니다. 희긴은 그에게 달려들어 검의 첫 공격을 피하지만 갑자기 수천 개의 가시로 변해 온몸을 찌릅니다. 런은 그가 결국 고슴도치임을 상기시키고 희긴이 쓰러지자 그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런과 릭은 완전히 지쳐서 쓰러집니다. 바로 그때 마하루와 다른 이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방에 도착하지만 릭은 일어서서 자신만만하게 천사 같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쓰러진다. 이제 마하루는 그들이 릭과 런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다. 마하루는 라일락이 어디 있는지 묻고 테츠오는 관을 열어서 그녀가 안에 숨겨져 있었고 그들이 츠바키를 속여 라일락이 고래 마스코트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자 마하루는 쿠로에게 그의 형과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런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가간다. 쿠로는 런만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후회에 직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런은 이 말을 듣고 수치심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며 마하루에게 가능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모두 과거를 잊고 화합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라일락이 릭이 런에게 준 배지를 집어든다. 그녀는 런에게 친구들을 모두 죽인 네가 그렇게 행복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이 그를 무너뜨림으로써 친구들의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하루는 주인이 준 물건이 파괴되면 하인들이 부서진다는 미큐의 말을 떠올리며 라일락에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들에게 충성하며 그 목걸이를 부수어 복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라일락 뒤에 츠바키가 나타납니다. 그는 라일락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목걸이를 달라고 합니다. 런과 그의 주인이 희긴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놀랍니다. 쿠로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츠바키는 창가로 걸어가며 손에 들고 있던 명찰을 던집니다. 릭은 그와 싸우려 하지만 런은 그를 막습니다. 전에 츠바키를 이길 수 없었고 지금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갑자기 테츠가 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츠바키는 수수께끼에 장롱을 보여줍니다. 벨키아가 그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장롱입니다. 그는 벨키아가 자신에게 료를 보냈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숲속에서 료와 함께 있었다고 밝힙니다. 미히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츠바키는 자신의 엉망진창을 치우는 것으로 선생님께 감명을 주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소매에서 붉은 꽃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미히로 쪽으로 걸어가며 팔의 형태를 취합니다. 츠바키는 자신이 하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붉은 꽃잎을 흩뿌리고 검을 소환합니다. 런의 배지를 공중으로 던지는 동시에 배지와 런을 동시에 베어버립니다. 런이 폭발하며 고압의 안개를 뿜어낸다. 츠바키는 또 다른 검을 소환하지만 쿠로는 그것을 쳐내고 잡는다. 두 사람은 대치하고 츠바키는 쿠로에게 비켜서 자신이 런을 끝내도록 해달라고 한다. 쿠로는 그를 드디어 흡혈귀이자 자신의 어린 동생으로 알아본다고 말한다. 그처럼 괴물 같은 존재를 낳을 수 있는 건 그들의 창조주밖에 없기 때문이다. 츠바키는 그들의 창조주이자 스승이었던 자를 쿠로가 죽였고 이제 그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는 쿠로의 무기를 빼앗고 검을 겨누며 그의 스승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라고 하지만 그 답은 간단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츠바키는 그에게 소리치며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냐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 들었냐고 묻습니다. 한편 안개가 방 안에서 거대게 소용돌이치고 릭은 런이 고슴도치로 변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하루는 미소노와 테츠오에게 재빨리 엎드리라고 말하고 자신의 하인과 함께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싸우기 전에 쿠로는 자신의 창조주를 죽인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고 츠바키의 광기를 막아야만 합니다. 그는 검을 집어들고 폭력 대신 말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이 그의 손을 베이고 츠바키는 그의 손을 베입니다. 그리고 츠바키는 여기선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쿠로는 자신의 창조주와 츠바키가 하나로 합쳐진 왜곡된 환영을 본다. 그들처럼 되라고 말하면서 그러자 츠바키는 웃으며 이 불완전한 세상을 파괴하겠다며 런의 몸에서 나온 모든 안개를 흡수한다. 그는 안개로부터 얻은 힘을 이용해 붉은 마법의 칼날들을 도시 전체에 쏟아붓는다. 미치광기처럼 웃는 그에게 쿠로는 다가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결연한 마음으로 츠바키는 그에게 검을 겨누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그의 어깨에 손을 댄다. 츠바키는 마법 검으로 그를 찌르지만 쿠로는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츠바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츠바키는 그의 결연함에 당황하여 그에게 창조주가 7 형제에게 그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쿠로를 공격하여 그의 팔을 베고 마무리하려는 순간 마하루가 나타나 그의 검을 막는다. 츠바키는 칼날 중 하나를 발사하여 쿠로를 꿰뚫고 마하루의 얼굴을 베인다. 쿠로는 그들에게 격분하고 츠바키가 다시 주인을 공격하려 하자 거대한 검은 사자로 변신하여 건물을 파괴한다. 츠바키는 붉은 칼날로 쿠로를 계속 공격하지만 쿠로는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러자 쿠로는 츠바키를 발로 짓밟고 츠바키는 웃으며 자신을 만든 자도 그렇게 죽였냐고 묻자 분노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츠바키는 점점 분노에 휩싸입니다. 마하루는 츠바키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들의 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적은 검을 조종하여 마하루를 향해 던지지만 갑자기 사쿠야가 나타나 마하루 앞을 막아서며 검에 찔립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쿠야는 마하루에게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츠바키는 그를 비웃습니다. 이번에는 쿠로가 츠바키를 반드시 죽이려 하지만 마하루가 다시 한번 그를 막습니다. 그는 쿠로와 츠바키 사이에 서고 갑자기 츠바키의 몸이 그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틈이 열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하루의 빗자루는 열쇠로 변합니다. 그는 그 열쇠를 츠바키의 심장에 꽂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금단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하루가 츠바키의 인생 이야기를 보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의 죽음부터 뱀파이어로서의 그의 재탄생,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존경하고 숭배했던 창조주인 형에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의 의심까지, 그리고 그를 죽였을 때 그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날 그는 이성을 잃고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마하루는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깨닫지만 츠바키는 기억 속 그를 보고 공격합니다. 그 순간 기억에서 벗어나지만 쿠로가 츠바키의 공격을 막아 마하루를 구합니다. 마하루는 쿠로에게 자신의 피를 먹여 힘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붉은 칼날을 피하며 츠바키에게 다가가고 츠바키를 공격하는 대신 마하루는 그를 껴안습니다. 츠바키는 이해하지 못하고 싸울 이유를 잃고 붉은 칼날은 사라집니다. 잠시 후 마하루는 친구들에게 합류하고 스바키는 근처 건물 옥상에서 부상당한 사쿠야를 치료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 스바키는 사쿠야에게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달라고 한다. 모든 라키오스들에게 자신을 잊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은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다며 미소 짓는다.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두 일상으로 복귀한다. 테츠오는 여관에서 일을 계속한다. 릭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 미소노는 시트리 감옥에서 스바키, 라키오스들과 회의를 하고 마하루는 학교로 돌아가 뱀파이어 친구와 평범한 생활을 한다. 학교에서 뱀파이어 친구와 평범한 생활을 한다.